제가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봉에 대해서 후세의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동국 1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라를 1000년 사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려가 500년 사직, 채 안 됩니다. 475년, 조선이 519년 합치면은 2000년에 해당되는 소위 2000년이 지난 그 긴 역사 속에서 18분의 도학자가 태어났는데 그 18년부터 어떤 분들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배양의 9분, 서배양의 9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신라시대 때 2분, 고려 때 2분 그렇습니다. 첫머리에 신라의 설총이 나오죠. 설총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이두를 완성하고 그리고 신라에서 대단한 유학자로서의 이름이 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효대사의 아들로 태어나죠. 요석공주는 이미 화랑도 하고 결혼을 해서 했는데 그 백제와 전쟁하는 중에 그 요석공주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그 문열왕의 딸인데 이 원효대사가 이상한 노래 가사를 줘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는데 그 가사 내용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야한 그런 내용들의 가사를 퍼뜨렸는데 그래서 이제 궁궐에 그 사람을 시켜서 원효를 불러들이죠. 그 좀 데려와라 하는데 이미 원영은 그 김새를 다 채우고 남산에서 내려오다가 일부러 물가에 들어가서 몸을 적십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궁에 들어와서 옷을 말리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요석공주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설총이죠. 그래서 그 설총하고 그리고 최채원이가 있습니다. 최채원이가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보낼 때 그 아버지는 10년 안에 벼슬을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 그리고 내 자식도 아니다 했는데 공부한 지 8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부도 하고 벼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좋은 문명한 사회에서 이렇게 좋은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라는 이걸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관리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문명을 밝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뜻은 설치질 못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해봤지만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신진학자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가해산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가해산에서 그냥 흔적 없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죽은 연대는 찾질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안유하고 정봉주 2분. 안유를 안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바로 이렇게 나머지 분들이 14분이 이렇게 소위 18년에 이렇게 모셔지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동종항의 김병필, 조광조, 이황, 이희, 김장생, 김집, 송준길. 그리고 조선시대 때에 보면은 정여창, 이원적, 그리고 김인우, 송은, 조은, 송시열, 박세채 이렇게 18분입니다. 사실 요 개개인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18분의 이제 모셔져 있는, 문명에 모셔져 있는 분들
18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박제가가 후기에 이제 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50년에 태어나서 1805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 박제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700의총의 주인공, 그리고 임진왜란때 의병장으로 주로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은 700의총의 소위 안문평 전투에서 전투원 공적과 임진왜란의 4대 충신이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서는 좋지 않다. 이거는 일부분에 속한다. 일생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건 한 부분이지 전체를 이걸로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박제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당대의 최고의 개혁 사상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제가가 쓴 북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박제가가 사은사로 청나라를 다녀와서 그리고 와서 그 나라의 문물들을 집필해 놓은 것이 바로 북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런데 이 박제가는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최치원과 조혼의 인품을 존경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그 뒤를 따르고자 했다.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벼슬을 한 뒤에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그 풍속을 개혁해서 중국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결국에는 가야산에 들어가 살다가 마지막에는 종족도 타설수비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원은 질정관으로 명나라 서울에 다녀온 후에 전력을 다해서 동안봉사를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밀봉해서 임금님께 올리는 글을 동안봉사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깨우쳤고 훌륭한 모습을 보면은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 또한 중국의 제도를 이용해서 오랑캐 같은 풍습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압록강 동쪽에서 천여 년 동안 이 작은 귀퉁이를 바꿔서 중국과 같은 문명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보셨듯이 2000년 역사 중에서 문명국가인 청나라 명나라를 다녀와서 이런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게 상당히 불가사의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조대왕이 또 이제 중봉을 평가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 정조대왕이 중봉을 직접 알고 이렇게 이제 평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홍대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홍대용이 그 정조가 세자일 때 요즘으로 말하면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홍대용이가 그때 홍대용이가 중봉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정조에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은 중봉의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그분의 도학 정신을 무척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학과 조례를 한 몸에 가득 지녔으니 옛날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찾아보아도 누구를 중봉에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정조대왕께서 평을 했고, 그리고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것을 평소에 길렀으니 용감한 무사의 한때의 강개함이 어찌 그치겠는가. 사실은 이분은 임금님에게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탄없이 직원으로 상서로 늘 기계가 살아넘치셨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호를 문열이라고 했으니 이는 도와 의가 합쳐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조께서는 중봉을 평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조원은 임난의 의병장이 아닌 개혁가고 그리고 실학파의 롤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실학에도 대학가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무라는 사람이 무인입니다. 18세기에 무인인데 이분이 그 양업기에 중봉의 천재성을 알리는 글을 남겼어요.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미암 유이춘은 주다대전을 그리고 구봉 송이필은 주자오리를 중봉은 주자대전과 주자오리를 배송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에 주자대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분량이고요. 한 권 그거 읽기도 그걸 외기도 어려운데 주자오리까지 배송했다. 뒤로 돌아앉아서 다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자대전과 주자오리를 합쳐가지고 모두 140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7권짜리를 더 보태서 성리대전도 배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의 시험 과목인 소위 사서대전까지도 포함시킨다면은 그 페이지 수가 한 2만여 쪽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외웠던 천재라고 이 사람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양을 인간이 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봉이 그것을 외웠는지는 미암 유이춘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주자오리와 주자대전을 교감할 때, 교정 감수할 때에 조원만이 그 책을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당시에 그 선조는 조원을 엄청 비호했습니다. 수시로 직언하죠. 수시로 상소문 올리죠.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래서 궁궐박 위직으로 내쫓고 싶은데 이때 마침 그 주자오리와 대전을 교감하는 그 작업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미암 유이춘이가 선조를 만나가지고 이거 중봉이 아니면 절대 이 대전을 정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궁중에 도외될 것이다 해서 마지막 작업까지 이루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동무가 쓴 앙업기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에 나오는 사실들을 줄여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중봉 조원은 어떤 분인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김포에서 태어나셔서 성장할 때까지는 상당히 가정이 좀 넉넉지 못해가지고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의복조차도 제대로 못 입으실 정도로 여름에도 추위를 감출 정도의 의복이 없을 정도로 그러셨음에도 먼 거리 언덕을 넘어서 먼 거리에 가서 학문을 닦았다고 하는 게 이건 지역에서 그렇습니다만은 문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봉과 그의 스승을 이제 이렇게 세 분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그 향토연구사 하시는 전 선생님도 왜 이분들이 중봉과 관계가 깊고 왜 사제가느냐 아니면 친구지가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율곡은 그 중봉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은인이며 은사인 분인데 그래서 이분의 뒤를 쫓겠다고 하는 뜻에서 자기 호를 뒤호자 밤율자를 따서 율곡의 뒤를 잇겠다고 하는 호를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율곡하고 중봉 선생의 나이 차이는 8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8년 후에 태어나시고 또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8년 후에 또 돌아가세요. 두 분이 다 48살 만으로 그 나이에
세상을 이렇게 떠나십니다. 그리고 우계, 그리고 그 토종 이재암 선생은 사실 중봉이 찾아가서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재암 선생은 그 격이 나를 더 엎지르는 사람 같으니 내가 가르칠 스승 자격은 안 된다. 우리 버치려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승으로 섬기면서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이 세 분 그 스승은 그 학문의 성향이 각기 달랐지만은 이 세 분은 맑은 마음과 그 적은 욕심 그리고 지극히 행실이 세상에 모범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언은 이분들을 평생 스승으로 섬기고자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재암은 훗날 조선의 삶을 결정짓는 서인의 대표적인 율곡이기와 조은이 이미 만났던 송원 구봉, 송익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은이 그분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재암이 그분들을 스승으로 추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서인의 대표 인물인 이희와 송원, 송익필, 사실 그 당시에 탁월한 경제사상의 자양분이 됐다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인으로 그 낙인 지키게 된 것은 하나의 중봉도 어떤 굴레 안에 동서를 넘나들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굴레 안에 갇힌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암이 얘기한 걸로 보면 초야에 묻힌 인재로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지키고 명예와 이익을 털어 없애고 지극히 정성으로 군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다. 옛사람들 중에서도 그만한 인물 됨됨이를 갖춘 사람은 드물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을 했고, 그리고 송원은 학문이 일취월장하고 있으니 매우 큰 사람이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율곡 선생은 사실은 너무 격분을 잘하고 이 격분을 참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학문을 한 다음에 벼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벼슬을 추천할 때도 이는 좀 몇 해 뒤에 학문이 더 성취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깊이 생각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미 이때 보면은 그 이희 선생은 중봉의 장단점을 다 살피고 있었고, 그리고 먼 장래에 정말로 그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더 들고 조금 더 학문을 닦은 다음에 벗어나는 것이 대기만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조원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원의 그 개혁 사상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8소조와 16소조에 다 놓아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8소조와 16조서는 그 취지와 방향이 공교롭게도 1574년에 그 만원봉사 이희가 올렸던 그 상서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평하기를 이 훗날에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다. 열출일수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조원과 율곡의 세계관과 개혁관이 같았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조원의 사상은 이 두 가지에 다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8소조, 16소조. 여기에 이제 중봉의 그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는 내용인데,
팔소조에는 명나라를 결문하고 돌아와서 그 명나라의 제도와 조선의 제도를 비교해서 조선의 현실적인 폐해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것이 팔소조이고요. 그리고 조선의 폐해의 근원을 살피고 대책을 모색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얘기한 것이 16조선인데 결국은 8조선은 올라갔지만은 나중에 스스로 올라가도 이것은 선조가 택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올리지 못한 건데 사실은 그 나라의 경제 재민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래의 비전을 담은 것이 바로 16조선인데 아깝게도 그거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소조에 그 언급한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인사정책의 개혁과 민생 우선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의 인사 시스템을 비교했는데 명나라의 경우는 시스템에 의해서 인재를 발탁하고 한 번 직을 맡기면 9년 동안 3번의 평가를 한 후에 자리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특정인들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인물을 추천하고 빈번하게 교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거듭된 사화로 인해서 인재가 고갈되는 폐해를 지적하고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들을 주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호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때 얼마나 나라의 중진급의 인사들이 공안 매몰되고 희생당하고 된 역사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혁해보자고 제시했던 것이 바로 조언이 8소조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으로는 한 사람을 잘못 쓰면 나란 일이 하나같이 그릇되고 자주 서관을 갈면 소위 여러 관원들을 자주 바꾸면은 백성들에게 그 해가 온다. 오직 그 능한 것만 생각할 뿐 그 사정에 흐르지 말고 그리고 악독한 자에게 휘말리지 말고 오직 훌륭한 것만을 생각해서 반드시 수망으로 뽑힌 사람을 수망은 과거 시험에 1등한 사람 그리고 임금님께서 서류를 보고 이 사람을 꼭 찍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수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임명함으로써 오랫동안 그 직책을 맡겨서 빛나는 공적을 이루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한 연후에 초천한다면 직급을 몇 단계 위로 뛰어 올린다면은 사람마다 힘쓸 줄 알고 백성은 그 안주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파를 했던 내용들이 8조서에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부의 선비들의 주장은 백성 교화를 우선시했고 그리고 민생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특산공론에 빠진 선비와 달리 민생을 우선하고 그리고 조언의 관점을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아들이 얼어 죽는다 하더라도 아비의 옷을 빼앗을 수 없으며 아우가 굶주려 죽는다 하더라도 형의 밥을 훔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범한 사람이 있으면 결코 흉년이라 해서 용서해 줄 수도 없다. 그런데 부영에게 옷을 빼앗거나 밥을 훔치지 않고 효도와 공경심을 일으키는 일을 홀로 궁한 백성에게만 가르칩니다. 빼앗거나 훔치기 전에 미리 막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죄에 빠진 연후에 그에 따라 벌을 주게 되면 이것은 실로 망민하는 것이므로 백성을 속인다는 뜻이죠. 어진 사람으로서 차마 할 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16소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구체적인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는 설명을 좀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왕들이 공부하던 경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방법을 좀 바꾸고 왕과 신하들이 조회의식을 개혁하고 간언을 듣는, 정말로 간절한 그 얘기를 듣는 자세를 갖는 개혁, 그리고 인재 확보를 위한 것, 그리고 조세 징수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고 여러 번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임금께서 들어주지 않았던 그 실제 직원에서 상소를 했던 것들이고요. 그 경연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연이 언제 들어오냐면 고려 때 이제 중국에 도입이 됐는데 왕의 학습을 위한 제도가 바로 경연이거든요. 그런데 명나라에는 황제가 3일, 6일, 9일을 그 3일을 제외 6일과 3일과 9일을 제외하고 매일 경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관은 강의하는 관리는 서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조선의 제도는 어떠냐면 임금이 자주 교훈을 빼먹고 또 강관이 엎드려서 임금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경험 태도를 현실적으로 바꾸자는 것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황제는 일일이 고위직 신하들은 물론이고 하위직 관리까지 만나고 직접 의견을 청취한 데 반해서 조선의 임금께서는 신하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회의조차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임금을 얼굴을 보기도 어렵고 지방에 나가는 그 감사나 수령을 보낼 때도 하지 인사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방관적인 자세를 비판했다는 거죠. 감히 어느 신하가 임금께 이렇게 이런 그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6조서가 계속 나오는데 앞에서 대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인재를 취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명나라는 풍수를 보는 지관의 아들, 첩과 노비의 아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사람도 인자라면은 출신을 따지지 않고 등록을 한다. 조선에서는 계급이나 계층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는 조선의 제도를 바꾸자고 주장을 합니다. 조원은 글을 읽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산업이와 관노비라도 그 신분을 풀어주고 월급을 주면서 고위 관리의 아들까지도 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급진적인 인사개혁을 주장했으니까 계속 이런 주장을 하니까 선조로서는 정말로 악귀와 같은 존재로 멀리 내치고 싶었던 그런 하나의 신하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 도중에 선조가 중공을 대하는 그 거부감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실 테고요. 그 뒷문장에 보면은 1587년 조원이 정여립을 비판하는 많은 소를 올렸을 때는 선조가 그 상소문을 불태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공로를 인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선조와 중공 사이는 그렇게 거부감이 있었던 그런 신하 중에 한 분이었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제 다 아는 지부상소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부상소는 일명 도끼상소라고도 하죠. 상소는 본래 신하들이 왕권을 견제하고 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것인데, 그중 도끼상소는 자신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자신이 갖고 온 도끼로 머리를 쳐달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결의가 담긴 상소문인데,
그 우리나라에는 세 번에 걸쳐서 그 도끼 상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려시대 때에 우탁 선생이 상소문을 올릴 때 지부상소를 했던 것이 첫 번째이고요. 이건 상당히 아주 그 내용 자체가 좀 흉측한 내용입니다만은 아버지의 후궁을 그 아들 왕이 후궁을 소위 접했다고 해서 그것은 이렇게 유학이라든지 뭘로 보든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탁 선생이 도끼를 들고 상소를 했고요. 두 번째 상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임진왜란 전에 대고란에 들어가서 소위 승정원 앞에서 3일에 걸쳐서 그 상소를 올렸던 게 두 번째이고, 마지막 한 구한말에 최익현 선생이 이제 올렸던 상소, 그렇게 해서 세 번의 이제 그 도끼 상소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먼저 자료집에 나온 대로 충북도립대학교 김종구 교수님이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심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충북도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김종구입니다. 오늘 취재 발표를 해주신 이하준 선생님은 중봉 선생에 대한 다양한 개혁 사상가로서의 모습, 또 학자로서의 모습, 또 의병장으로서의 모습, 이런 중봉 선생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널리 알리는데 앞장을 서셨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중봉 선생을 쉽게 이렇게 널리 이해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 발표하신 옥고에 대해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기보다는 선생님 논고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원래 조선시대의 선비라는 존재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성정을 수양하고 또 이제 출사해서는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이제 임금에 대한 어떤 직언을 남기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중봉 선생 같은 경우는 중봉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소문, 또 만원소, 또 아까 선생님 발표하신 마지막 부분의 지부상소 등 그런 상소문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선조가 그런 직언을 아끼지 않는 중봉에 대해서 달가워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 중봉과 선조와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꺼리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좀 뭐랄까 애증의 관계에 좀 가깝지 않나. 예를 들면은 중봉 선생이 상수를 올리고 함경도 길주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의 2000리 길을 걸어서 유배지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선조가 유배를 풀어주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24쪽에 중봉 선생이 다음과 같은 한시를 지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오면서 자기 심경을 이제 읊은 시가 되거든요. 북걸 구는 중 북녘 대궐에
대신 임금님 운에 무겁고 남주 오병심 남쪽 고을의 어머니 병환이 깊다네. 마천 유귀일 마천령을 넘어 돌아가는 날에 감루 자영루 감격의 눈물 옷깃을 적신다, 이런 한시를 남기게 됩니다. 이 시에 드러난 것과 같이 중봉 선생이 상당히 좀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유배를 풀어준 선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또 남쪽 고을에 계신 어머니 병환으로 또 근심이 가득하니까 다시 왔던 마천령을 다시 돌아가는 그 심경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아주 뭐랄까, 이 좀 마천령을 넘어 걸어오는 그 중봉 선생의 쓸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천령을 넘어올 때에 이 선조가 중봉의 재주를,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예조 좌랑 벼슬을 제수하려다가 그거는 중봉의 재주에 좀 부족한 듯하다. 그래서 예조 정랑으로 벼슬을 내린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선조는 중봉의 재주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직언과 상소를 올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선시대에 있어서 선조는 우리 역사의 무능한 군주로, 또 중봉은 의병장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게 되죠. 근데 워낙 의병장 중봉 조원 선생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이하준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금산 전투에서 순국하신 그 모습만 너무 일반인들에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개혁 사상가로서 또 학자로서 그의 학문적 깊이, 또 한시를 300수나 남긴 그런 시인의 면모를 지닌 중봉 선생의 그런 어떤 다양한 모습이 좀 묻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선생님 발표하신 글 중에 후대의 평가, 박재가라든가 이덕무 같은 그런 실학자들의 평가도 있었지만은 중봉 선생보다 약 30년 연하인 은봉 안방준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안방준 선생의 호가 은봉 할 때 은은 포운 정몽주의 은하고, 그 다음에 중봉 조헌의 봉자를 따서 은봉이라고 자신의 호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선생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봉 안방준 선생과 이 중봉 선생과 인연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봤더니 29년, 거의 30년에 가까운 연차가 나지만 사실은 우계 성원 선생의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봉 선생이 은봉 전서라는 문집을 남겼는데, 그 문집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검토하다 보면 이 중봉 선생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교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다음에 좀 더 연구가 진척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토론 아닌 제 의견을 잠깐 이렇게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전순표 관장님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전 관장님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전순표 옥천향토 전시관장님으로부터 토론을 듣겠습니다. 심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래도 몇 년이 이어오는 중봉 추앙제를 하게 됨에 감회가 깊습니다. 중봉 조언하게 대해서는 우리 이하준 원장님 교수님께서 너무 많이 연구하시고 아까 소개를 안 하셨는데
우리 또 후손이신 조종용 물류공파 총회 회장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항상 교류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1번 질문 1번이 보면은 중봉 선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주자 성리학의 대가가 됐고 공부만 해갖고 탁상 공론에 그치면 안 되고 진짜 지혜가비를 실천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이거는 답변이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제가 이제 군민들이라든지 학생들, 교육청 이런 데 이제 강의를 하면 제가 PPT를 만들어 갖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조원 선생이 꼭 들어가요. 조선 초기에는 옥천의 사육신 중에 한 분인 김문기 선생이라든지 뭐 조원 선생, 이제 바로 오암 송시열 선생이라든지 쭉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중봉 전설을 이렇게 봤어요. 조원 선생의 조선왕조실록에 저 관련돼서 조원 선생의 이야기가 나오는 글을 보니까 선조께서 저 의주로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이여송한테 뭐 수십 차례에 걸쳐갖고 만주총통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원고도 좀 주고 나도 좀 여차하면 만주로 이렇게 망명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좀 늦게 8월 1일경에 청수성을 탈환했지만 그 이후 용로로는 못 가고 해로를 통해 갖고 하다 보니까 좀 보고가 굉장히 늦었어요. 근데 그 보고를 장기를 딱 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나라의 수양성이라고 있어요. 장안성 바깥에 있는 성인 가운데 그 수양성을 구한 장순과 같은 장군이다 라는 글귀가 있어 갖고 제가 바로 그 글귀를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걸 얘기했고요. 26쪽에 보면은 위에서 한 끝부분이에요. 질문 2에 조원우병장 등이 청순타라는 임진이라는 사회에서 개전 초기에 조선 국왕 선조와 조선 조정 백성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자신감을 준 구세주적 의병장이라면 과언이 아닐까. 우리 이여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세주적인, 그 당시에 뭐 계속 패전 해가지고 중령, 그 다음에 뭐 도성 한양도 뺏기고 평양, 뭐 그냥 무사통과했죠. 이런 걸 봤을 때 패전을 거듭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조원 선생께서 이렇게 청수성을 주도적으로 의병 활동을 통해서 탈환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구세주적인 이러한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3에 보면은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세 줄, 우리 조원 선생께서는 시도 330수를 썼어요. 제가 이제 쭉 여러 번 읽어서 옥천 관련 시는 또 이렇게 분류해 갖고 소개도 하고, 또 한시 같은 경우도 옥천의 한시 해갖고 책자를 냈는데, 제가 또 그 좋은 글귀, 또 옥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시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당에 빛불이 고향에 이렇게 제하는 시조를 탁 들으면 조원 이렇게 딱 나와서 금방 정감이 있는데, 이분이 의병장인가? 옥천 사람 많이 알고 주변 사람들 많이 알지만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 또 선양에서 또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예전에 제가 문화원 상임이사를 할 당시에 한시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 표충사 광장, 지금 안남 재향진엔 표충사 광장에다가 이런 제의가 있었다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옥천학연구소 소장님이신 이인석 당시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해서 저는 우리 국민이 잘 알고 하는 이 시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현재 이렇게 지당에 빗뿌리고 향연에 긴지 않은 그 시조가 바로 표춘사에 있게 됐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조원 선생은 주자전서라든지 한학에 유학에 달통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조원 우병장 등이 청송탈환은 임진왜란사에서 개전 초기에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우병장 조원 선생은 대신으로서 또 대문으로서 문학사에 다시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하준 원장님은 조선 중기 조원 선생이 문학사적 의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고요. 네 번째는요. 그것도 이제 뒷부분에 뭐 지금까지 아까 개혁론적인 중봉 조원 선생이 개혁론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는 경제치유가로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같은 조원 선생이 혁신적인 정치개혁 사상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더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5는요. 아까 그 PPT로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토론에 대한 주제 강연자이신 이하준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김종구 교수님께서 은봉과 조원의 관계 말씀하시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김포구도 인연이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몽주 선생의 호 하나 오고 이제 중봉 선생의 호 따서 이제 은봉이라고 했는데 이제 김포에는 이제 중구봉산이라는 이제 부조선 뒷산이 바로 중구봉산입니다. 그래서 그 중구봉산할 때 중자를 따고 그리고 봉을이라고 해서 중봉으로 이렇게 계셨고요. 그리고 김포에도 몇 차례 다녀가셨습니다. 은봉 선생이 다녀가셨고 서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오셔서 상당히 많은 지원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무조선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그 소식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오셔가지고 했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운동전설을 좀 조금 이제 더 들여다봅니다만 김포에서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운동 오신 그쪽에서도 가끔 또 우리 김포에도 오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고요. 그리고 우리 전선표 회장님은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그 말씀하신 정말 개혁 자산가죠. 그런데 이 지행일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중봉 선생은 얼만큼 독서량이 많길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자대전, 주자열전, 성리대전까지 그거 다 외웠다. 그 상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그분들의 독서량은 어떤 거냐면요. 한 권의 책을 그냥 10,000번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10,000번 읽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책을 묶은 가죽끈이 끊어질 때까지 이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은 곧 내 지식이고 내 지혜고 다 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행동이 가능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왕조에도 세종대왕 같은 분이 10,000번 독파했다고 그러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도 또 다 모든 걸 행동으로 옮겨주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선인들이 10,000번 독파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읽어서 알아진 지식들은
몸이 그대로 행동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행일치를 몸소 했고, 그리고 개혁사상은 뭐 누구보다도 선진적으로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그런 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래 이제 청주성을 우리가 다시 뺐을 때까지 촬영 전투가 먼저 있었습니다. 촬영 전투에서 먼저 일단 저지를 하고, 그리고 중공은 얘기한 게 보통은 전라도 쪽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아니다. 절대 경상도로 올라온다.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 군데로 올라오니까 거길 막아라. 그럼 미리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맞게 그 서신을 띄우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전해달라고 거저하는데 다 그걸 받아주질 않았어요. 결국은 그 통로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 통로로. 그런데 사실 이때 청주성을 함락하고 나서 탈환하고 나서 중공은 사실은 군의병을 꾸미고 있었어요. 한양을 떠나서 우주로 가고 우주에서 또 중국으로까지 가려고 했던 계획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임금님 홀로 보낼 수 없다. 미리 많은 의병을 함고자 했던 사람들을 일부를 군의병으로 가자. 준비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음력으로 8월 달입니다. 8월인데 또 권율하고는 8월 18일 날 연금토에서 만나기로 해요. 권율 장군하고. 그래서 조원은 이게 만약에 전라도를 빼앗기면 정말로 조선반도는 완전히 초토화된다. 거길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8월 18일 되면은 벼비고 수확할 때입니다. 그러면 전라도 평야 곡물이 다 빼앗겨지게 돼요. 그러면 일본군들의 분량이 확보되거든요. 그러면 전쟁은 더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연금통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권율 장군은 안 왔잖아요. 이미 도착해 있는데 나중에 파발이 와요. 사정상 참여 못한다. 그래서 홀로 그 자리에 온 일본 정규군들, 소총을 가지고 훈련받은 군인들, 우리는 그 문화생들, 농민들이 무기도 없이 화살통에 정말 화살도 얼마 없는 농기구 가지고 싸울 정도의 그렇건 허역한 의병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빼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15,000명 대 700명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전라도로 피어진 않고 경상도 쪽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전라도에 그 곡창을 지켰다 하는 것들이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전생은 사실은 대개 그 의병장으로 평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독서량이 그만큼 많고, 그리고 알을 그대로 식혀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못 견디시는 거예요. 임금님 잠소리 눈에 보이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수습한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손자는 중공을 악기처럼 대하는 거예요. 악기처럼. 그래도 거침없이 하니까 아까 김종우 교수 말씀한 대로 마천령을 넘어갈 때 그래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삼강오른에 들어있는 그런 대목들이라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문도 기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기억으로 326순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명나라로 이렇게 질정관으로 갈 때에 일기를 쓰잖아요. 조천일기를 하루도 안 빼고 써요. 하루도 안 빼고. 대단한 거죠. 정말 그것도 아주 솔직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고을을 지났는데 그 고을에 누가 와서 술을 들고 와서 일을 해줬다. 내일 또 출발해야 되는데 그 지기를 끊을 수가 없어서 밤새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아침 잠이 늦게 깼다. 그래서
전당 먼저 떠나보내고 나중에 출발해서 갔다. 또 어떤 경우는 계단을 오르다가 만취가 돼서 넘어진 적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쳤어요. 그리고 가서 질정만 하면서도 그네들하고 당당하게 물을 거 묻고 이건 고치면 고쳐라 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그네들의 문물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이런 밝은 문물을 우리가 개혁적으로 해서 정말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개혁사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선조는 그런 그 충직한 신하의 그런 직원들이나 많은 상소를 정말로 한 번이라도 들었더라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두 분이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해준, 그러면서도 백성과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가고 의주에서 또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아주 쉽게 표현해서 얼빠진 임금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충신의 얘기를 제대로 듣고 나라를 다스렸다면 그런 것들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우리 그 형토사학자이신 분이 얘기할 때는 정말로 중봉이야말로 개혁사상가다. 어떤 불의에도 굴치 않는 그런 사상가였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표충사에 보면은 이영백 선생님이 제당에 빛 뿌리고라고 하는 시비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중봉기념사업회 회장일 때 그 시비를 세웠거든요. 제당에 빛 뿌리고의 이 시의 장소가 어디냐면요, 김포의 가만포예요. 가만포. 나룻배가 드나들고 그리고 물류배들이 산물들이 오르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가만포라고 하는 포구가 있어요. 지금은 그 군인 부대들이 둘러싸여가지고 그 장소 가볼 수가 없는데 거기는 정말로 커다란 그 바위가 있고 거기에서 낚시도 하시고, 그리고 아주 소정적인 시지만은 그 깊은 내용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중적인 것이 들어있는 장소가 바로 가만포이고, 우리 저 대종회장님도 지당에 뿌리고 책을 쓰셨지만은 바로 지금은 김포 사람들도 거기를 못 들어가 보고 그런데 제가 지난 봄에 군부대에 얘기를 해가지고 사진도 못 찍혀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거기 이제 얼마 있으면 아마 철책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아마 명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위치도 좋고 그리고 거기 운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구상하고 그랬던 데가 바로 김포 문양리에 있는 그 가만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사제 간의 관계라든지 그거는 이제 5번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